자, 계속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조셉 게이 루이삭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기체들을 서로 이제 반응시키면서 그 부피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동일한 온도와 압력 그 조건 하에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소 기체가 있어요. 또 산소 기체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반응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수소 기체의 볼륨과 산소 기체의 볼륨이 2대 1로 반응하면서 나오는 이 수증기죠. 수증기의 부피는 요 처음에 반응했던 수소 기체의 부피와 동일하더라. 그죠? 또 하나 또 실험했는데요.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를 반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대1로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이때 이제 나오는 생성물인 어 이게 염산 이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것도 이제 가스 상태죠. 이거 부피는 두 배가 되더라.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해석을 잘 못했어요. 어 근데 먼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게이 리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이 리삭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과 연관된 것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오딘 있죠? 그거를 발견하는 것과 연관이 됐어요. 게이 리삭이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고 게이 리삭이 그 아이오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그리스어에서 나오는데요. 보라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 아이오딘은 어디서 분리합니까? 대체로 이 바다 해조류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미역 같은 거, 김 같은 거, 그죠? 이거 이제 불에 태우면은 그 보랏빛이 그런 증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게이르삭이 아이오딘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문학에도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발견자는 아이오딘의 발견자는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오딘이 이게 이제 새로운 원소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프랑스 과학자들이. 근데 이제 당시 영국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영국에 이제 로열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왕립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당대 유럽의 가장 유명한 그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험프리 데이비라는 이제 이 사람의 어 누구 스승이냐면은 마이클 페러데이라고 뭐 험프리 데이비 명성보다는 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중에 더 큰 명성을 얻었죠. 어쨌든 그 험프리 데이비가 워낙 유명해서 그 자기 당시에 이제 조수였던 그 마이클 페러데이를 데리고 모든 실험 도구를 다 배에 싣고 유럽으로 여행을 했어요. 근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프랑스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요. 누구죠? 그, 그 나폴레옹, 그죠?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아마 나폴레옹 3세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간신히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 배에다가 처음에는 마체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배로 이제 옮기고 해서 그 모든 실험 도구를 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뭐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면서 당시에 유럽의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과 대화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이클 페르데이한테는 아주 큰 그 하나의 경험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클 페르데이는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뭐 불어를 몰랐대요. 근데 자기 스승인 험프리 데이비는 뭐 불어까지도 아주 잘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하는데 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프랑스에 머물 때 이 기 루이삭이 어떤 물질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마이클 프레데의 전기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겁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질이 프랑스에서는 이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거나 어떻게 이거를 알릴 수가 없는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그 험프리 데이비가 유명하니까 그 호텔로 이제 찾아와서 이거를 분석해 달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험프리 데이비가 자기 이제 이 저 호텔 방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요, 며칠 안 돼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원소는 이 물질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물질입니다. 새로운 원소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진짜 뛰어나죠. 당시 이제 얼마나 이게 실험 도구가 뭐 변변했겠습니까? 그 1800년도 초인데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요 실험 결과를 어떻게 그러면 해석했느냐? 이거를 정확히 해석한 사람이 이탈리아 화학자인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습니다. 아보가드로, 그죠? 아보가드로 수로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떤 가정을 했어요. 이때 하이포테시스. 근데 이거는 지금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사실이죠.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같은 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수의 입자가, 그러니까 기체 입자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대담한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스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체만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체는 보세요. 이게 이제 용기가 좀 웬만큼 크면은 서로 상대방이 뭐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거동을 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다 알지만은 기체의 부피라는 건 뭡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이게? 입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입자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보가드로의 이런 가정이 가설이 이게 사실로 이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게일 리삭의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잘 보십시오. 여기는 왜 산소의 두 배입니까? 수소는 보세요.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 이렇게 2대 1로 반응해야 되죠. 이게 분자 개수가 두 배니까 이게 부피도 두 배고, 이게 결론적으로 물 분자, 물론 이건 수증기 기체 형태입니다. 이것도 두 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수소 기체의 부피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로 어때요? HCl 형성하는 것은 수소와 클로린 가스가 이거는 1대1로 반응하죠. 그렇지만 나올 때는 어때요? 입자가 하나, 두 개로 나오니까 부피가 두 배로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주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멋있게 가정을 세우고 멋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이 좀 활동할 차례가 되겠죠. 뭐냐? 그러면은 원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원자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초로 여기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이 J.J. 톰슨이란 이 사람입니다. 이 영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은 뭐를 발견했냐면 말이죠. 전자를 발견했어요. 전자 빔.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통을 넣고 어, 이, 이 내부를 진공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공을 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완전히 진공이 아니고 약간 파셜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뭡니까? 여기에 이제 입자가 그래도 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쪽에 전극을 이제 꽂아놓고 여기에 고압을 걸어서 디스차지를 시킨 겁니다. 방전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지금은 다 알죠. 뭐 전자가 쫙 빔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전극을 갖다 이제 양쪽에다 놓으니까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 그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고압으로 이걸 전압을 걸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직선으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을 캐소드 레이 튜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니터들은 다 캐소드 레이 튜브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부피가 크죠. 우지장 무겁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전부 다가 LED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뭘 알았어요? 이게 캐소드 레이 튜브, 캐소드 레이 이 어떤 빔이 지금 이제 일렉트론 빔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어떤 실험을 또 했냐면 말이죠.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가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봐야겠다 하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또 다른 전극을 갖다 이게 붙인 겁니다. 그죠? 여기 플러스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전압을 딱 걸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 빔이 위쪽으로 끌리는 겁니다.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아하, 이 빔은 전하를 띠고 있구나. 근데 그 전하는 음극을 띠고 있구나. 그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구나. 그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그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끌리잖아요. 쿨롱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때 나오는 그 입자를,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를 일렉트론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톰슨은 여기에 이제 어떤 가정을 세웠냐면요. 어떤 모델을 세웠냐면,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물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걸어준 그 전압이 있죠. 그리고 휘잖아요. 그리고 이제 휘인 정도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물리학 법칙으로 그 정밀 계산을 했더니 뭘 알 수 있으냐면은 그 식 중에서 이 전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입자라고 가정하면은 이 전하와 전하량과 그 입자의 질량의 요 B, 그거 이제 charge to mass라고 합니다. charge to mass ratio, 요거 요 값을 알 수 있었어요. 이 값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 퍼 그램이다. 이거는 물리 그 법칙을 이용해서 그 식을 푸는 과정 가운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죠? 아주 정밀하게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뭘 모르냐? 각각을 모르는 겁니다. 각각. 그죠? 이 전자의 전하량, 요 스몰 e, 이걸 알면은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렇게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를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답답했죠. 응? 이제 그런 차에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이 J.J. 톰슨은 어, 어떠한 그런 전 원자 모델을 세웠냐면요. 아,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떠한 전압을 걸었더니 고전압을 걸었더니 전자라는 것이 튀어나오더라. 근데 그 전자는 마이너스, 그죠? 전하를 띠고 있더라. 그것까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쓴 겁니다. 이 큰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원자입니다. 원자에 이렇게 전자들이 뭐 여러 개가 몇 개인지 몰라도 이렇게 다 박혀 있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백그라운드가 되는 요것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전하를 띄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양전하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쨌든 음전하를 띤 전자만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런 모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푸딩 모델이라고 해요. 푸딩. 여러분 저기 푸딩이라고 이제 보셨어요? 저도 모르다가 유학 가서 알았습니다. 미국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둥그런 빵인데 거기에 건포도가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걸 푸딩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하니까 이걸 푸딩 모델이다. 플럼 푸딩 모델. 건포도 대신에 이건 플럼, 그죠? 이거를 이제 박아놨네요. 그죠?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그러면 어, 요 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정밀하게 측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죠? 미국과 그리고 유럽 간의 경쟁이 붙었어요. 미국의 과학자는 누구냐? 로버트 밀리칸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펠릭스 에렌하프트라는 이 과학자가 좋다. 그럼 내가 식 중에 하나를 측정해서 나머지 거를 알아내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뭘 측정 이제 하냐면은 이 질량이 아니고 그 전하량을 측정 이제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과 미국 그 사이에 아주 굉장한 경쟁이 붙었죠. 근데 결국 승자가 누가 됐냐면은 로버트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이 경쟁에서 이겨서 결국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아주 실험이 아주 뛰어나요. 근데 펠릭스 에른 하프트도 실험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어, 펠릭스 에른 하프트는 전자의 전하는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다. 뭐 그런 이상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밀리컨이라는 사람은 전자의 전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죠?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을 정확히 측정하니까 그 식에 의해서 전자 하나의 질량도 정확히 측정했죠. 그죠? 지금 전자 하나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단위는 쿨롱이에요. 1.602 물론 마이너스 붙여야죠. 음전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둘 다 너무너무 작은 양이죠. 그렇지만 전자의 전하량을 정확히 측정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유명한 이 실험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유적 실험이에요. 유적 기름방울 실험인데요.
이런 아주 정교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잘 보십시오. 이런 통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이제 원판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전극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제 저 밑에다가도 원판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원판에는 플러스의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요 중간쯤에 여기다가 이 마이크로스코프, 그죠? 그러니까 현미경이죠, 그죠? 말하자면 크게 확대경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달아놓고서 이제 기름방울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요, 요 위에다가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기름을 흡입해서 이걸 팍 누르면은 이 기름이 분사가 됩니다. 분사가 되면 아주 가난한 기름방울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 기름방울이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그런데 이때 떨어지는 기름방울에 이 외부에서 그 X선을 여기다 쪼여준 거예요. 그럼 X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X선이 이 기름방울에 딱 닿으면은 기름방울에 뭐가 되냐면요. 이 전하를 띠게 됩니다. 기름방울에 전하. 그죠? 그리고 어때요? 기름방울에. 달리 말하면은 기름방울에 어, 전하를 띠게 돼서 어, 여기에 이제 플러스고 여기에 마이너스인데 이때 마이너스 이 전자를 이제 기름방울이 이제 갖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뭐냐? 잘 보십시오. 기름방울이 여러 방울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게 떨어지죠. 그죠? 중력에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딱 X선을 띄워줘서 여기에 전자가 딱 달라붙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 쪽으로 이제 끌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죠?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이 중력이 영향이 더 크면은 밑으로 그냥 쭉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죠? 근데 전자가 더 굉장히 기름방울에 전자가 더 많이 붙었어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양쪽에 두 개의 전극 사이의 전압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플러스 전극에 요 전자가 끌리는 힘하고 이 무게에 의해서 요 기름방울이 밑으로 떨어지려는 힘이 딱 균형을 맞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름방울은 중간에 그냥 딱 정지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거를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기 현미경으로 딱 보면 말이죠. 이 기름방울은 우리가 구라고 가정하고 기름방울의 사이즈를 정확히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피가 나오죠. 그리고 기름의 그런 밀도가 나오죠. 그러면 기름방울 한 방울에 무게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딱 이렇게 기름을 스프레이 하면 말이죠. 어때요? 기름방울이 크기가 다 달라도 어쨌든 기름방울에 그 크기가 여기서 이걸로부터 크기를 잴 수가 있고, 그죠? 이게 딱 중간에 멈추는 게 있으니까, 그죠? 크기를 쟀는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작은 기름방울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여기 멈췄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 이 전자가 달라붙었는데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그 중력 힘과 위로 끌려 올라가는 이 정정기적 인력이 서로 똑같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기름방울의 무게는 알 수 있고 전자의 무게는 굉장히 작으니까 무시한다고 치면은,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떤 거는요 기름방울이 상당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전자가 더 많이 달라붙어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에서 떨어지는 힘하고 위로 끌리는 그런 정정적 인력이 서로 상쇄하게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실험을 측정을 많이 하면 어때요? 다양한 기름방울의 크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그러면은 그 전자의 전하가 하나의 전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죠? 각 전하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이 각각의 이렇게 전하를 전하가 이제 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밀커는 여기
요 E 값을 정확하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6 이거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값을 정확히 얻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식에 의해서 전자의 질량도 정확히 얻었죠. 근데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근데 이때 누구냐면요. 잠깐만요. 펠릭스 에렌하프트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실험할 때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실험은요. 잘 되는 실험이 있고 안 되는 실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실험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걸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 에렌 하프트라는 사람은 그걸 안 버리고요. 모든 거를 다 그죠? 모든 걸 다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 잘못된 그 데이터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주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의 전하는 일정한 것이 아니다. 전자는 쪼개질 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죠. 그죠? 실험은 되게 정밀하게 아주 진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해서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노벨상 못 받았어요. 나중에 밀리칸이 인정받자 이 사람은요.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심하게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그런 아주 뛰어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